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일찍, 방송을 열었는데, 네, 다들 일찍 와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 될 거야님. 네, 사과향기님. 글로리님.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봄인 줄 알고, 오늘, 오늘 새벽 일찍 일을 하고, 봄인 줄 알고,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밖에 나갔어요. 운동 삼아 쇼핑하러. 네, 저 혼자 네, 그것도 아주 얇은 반바지에 네, 반팔 티셔츠를 입고 네, 나갔다 왔네요. 와, 근데 날씨가 이게 집 안에서 봤을 때는 하늘이 파랗고 이렇게 예뻐가지고 날씨 되게 좋은 줄 알고 네, 그래서 약간 살짝 저 감기 기운이 있어요. 네, 목소리 약간 코 맹맹이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도 네,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꽃도 피고 막 이래서 막 기분 좋게 이제 나간다고 네, 네. 딱 나섰을 때 춥다 이랬을 때 돌아서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 자켓 하나라도 걸치고 나가면 될 텐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걸었네요. 네, 다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아직 시간이 저희 9시에 부파회가 알토스타 하는데 오늘 좀 빨리 열었어요. 빨리 열고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오신 분 지금 제가 8시 56분 8시 56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가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하시고 지금 아마 식사하시고 청소하시고 빨래 돌리시고 빨래 개고 아이 재우고 네, 막 바쁘게 막 다다다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제 영상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되도록이면 알찬 내용으로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부파야가 알토수다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알차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다양한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시각으로 네, 좀 살펴보자 해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저희가 영상을 뭐 찍고 가끔은 이제 뭐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올리지 못하고 있고 네 글로리님 감사합니다. 네, 올리지 못하고 있고 막 그러긴 한데 자, 저희가 이거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 부팔과 알토스타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귀에 좋은 얘기, 예. 집값 폭락한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해야 호응도 좋고 인기도 좋고 막 그런데요. 저는 로버토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사고의 방식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현실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부자의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사고의 지평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대중분들과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의 의견과 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는 재테크 관련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소수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부파지기 파로스입니다. 자, 오늘 저희 아이고 안녕하세요 남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박시부이님 반갑습니다. 네, 다들 네, 한 주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자, 지금 단기 임대 6년 등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 단기 임대 폐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했던 사람들 강제적으로 네, 폐지가 되고 없던 걸로 됐는데, 그 없어졌던 단기 임대를 임대사업자를 6년으로 하는 곳으로 이제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 라는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도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막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이제 등록을 시켜서 전월세 그 보증금 올리는 비율을 낮추도록 등록임대사업자 부분을 밉니다. 밀어요. 그래서 등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기를 그 주택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10년짜리 등록을 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갈팡질팡을 했어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근데 이제 다양한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거였거든요. 세제 혜택을 다양하게 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는 하기는 하지만 10년 동안 이걸 묶여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 사업자 묶여있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마음대로 사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고 이런 이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뭐였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뭐가 까다로운 거예요. 뭐 세무서 가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따로 이제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또 등록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 또 다시 그 매 때마다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막 복잡해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픈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좀 먼 산 쳐다보듯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내용을 살펴보니까 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다들 거기서 이제 범져 있던 사람들과 달리 이제 몇몇의 사람들은 이거 되게 좋은 거다 하고 달려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막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다양한 혜택이 있어 좋다. 그리고 10년 동안 묶이기는 하지만 내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고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주택을 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걸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또 매도를 하면, 즉 포괄 승계를 하면 이걸 매도도 할 수 있더라 라는 좀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이거 세제 혜택이 좋다. 그리고 단점보다도 좀 번거롭긴 하지만 장점이 좀 많다라고 빨리 캐치한 사람들은 그거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깔맞춤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택임대 사업자에 막 등록을 하고 이건 넣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때 근데 제가 강연을 하면서 그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를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이 사이에 주택들을 주택임대사업자에 막 등록을 시켜놓어 버리면 이게 매물로 나오는 주택들이 부족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대거 또 사들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랬을 때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단기임대 6년 등록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 그 당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문재인 전 정부 때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그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 다 이제 없던 걸로 하고 법이 갑자기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이거 막 범지죠. 세상에 법을 이렇게 갑자기 확 만들었다가 갑자기 확 없앴다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기 임대사업자 없어지고 장기 임대사업자 이제 등록을 하는 부분도 이제 아파트 부분은 혜택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또 각 이제 보증보험 그거를 이제 들어야 되니까 이게 또 복잡한 거예요. 보험을 들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또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제 좋지 않게 생각이 들게 되었죠. 한바탕 이제 좋다가 만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지난달부터 단기임대 6년 주택임대사업자 얘기가 나오더니, 자, 이거 이제 단기임대 6년 그 등록 제도를 발의를 이제 한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거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 건가요? 그 머리 아픈 게 뭐가 좋은 건가요?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좋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해놓은 게 그 당시에는 좋았어요. 좋은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단기임대 6년 등록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없어졌던 단기임대 6년으로 부활한다. 자, 2024년 3월 14일 기사예요. 자, 여기 부활한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발의라는 겁니다. 발의. 아직 통과하지 못했어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인 분들, 재테크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걸 임대주택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냐면, 최근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대요. 지난달까지 뭐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한다 이런 그 얘기 막 엄청 겨울에 제가 있잖아요. 되게 춥고 막 크리스마스 끼고 새해 끼고 그리고 겨울이고 그러면은 부동산 가뜩이나 안 좋을 때 더더욱 안 좋은 소리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겨울 되면 흥 하고 되게 무서운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그 마음 단도리를 해놓으시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겨울에 되게 뭐 거래 끊겼네, 뭐 가격이 떨어지네, 뭐
뭐 서울 뭐 거래도 잘 안 되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봄 딱 되니까 바로 이제 이 주택 공급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그리고 지금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연립, 오피스텔, 월세가 완전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그 7평짜리 원룸도 그 월세가 100만 원이 이제 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파하고 딸기, 뭐 과일, 뭐 이런 가격만 뭐 급등하는 게 아니라 월세 가격까지 너무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랄 정도로 이제 충격이 크죠. 자, 그러면은 월세 가격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월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많은 부분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되게 안 좋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너무 안쪽으로 자꾸 매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제일 끝에 있는 서민, 특히 이제 월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메랑이 가고 좋지 않게 된다. 그 부담을 월세 내야 되는 사람한테 가장 크게 간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뭐 이상하게 과도하게 너는 죽어도 되고 나만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그러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부동산 투자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괜찮은 주택을 공급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관리도 해주고 모두 하면서,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부동산 투자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냥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건 정부가 해야 되죠. 만약에 주택을 그런 식으로 공급을 그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이나 주택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을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서민들이 아무런 부담이 없게 하려면 정부가 대대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민간이, 개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짊어지고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수익이 마이너스 나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시기를 겪고 또 이제 또 주택을 또 이제 뭐 월세도 놓고 막 이러면서 이제 수익 창출한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작년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앞으로 주택 공급이 되게 부족하는 상황인데 엄청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언론적으로. 물론 이제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 의도적으로 그냥 전세금을 안 돌려주려고 다 이제 모아갖고 이제 도망을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나 뭐 분위기나 이게 다 좀 임대인은 좀 나쁜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좀 비춰지는 감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특히나 빌라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 빌라를 짓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그렇고 빌라도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급이 확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은 최전선에 아파트에 살지 않는 1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피스텔 들어가서 월세를 뭐 젊은 시절 그 오피스텔에 살아야 되는데 뭐 전세는 무서워서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장 부담이 많이 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작년에 엄청 대대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이제 힘들었던 사람들이 빌라나 연립 다가구 주택을 전월세, 특히 전세를 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짓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자, 이런데, 자, 전세. 자, 전세는 특히 이제 아파트 전세가 지금, 대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수도권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점차 이제 퍼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파트를 이제 건설사가 더 이상 짓기가 부담스럽고 여기저기서 새로 신축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뭐 공사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데려와서 하는 거가 옛날보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테 주는 그런 월급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모든 게 다 오른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많이 높은데 분양은 안 받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짓지 말자. 그러니까 아파트는 또 안 지어지고. 안 그래도 인허가 물량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인허가 받은 것조차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니까 점차 이게 지금 아파트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 가다 보면 다시 또 아파트 가격조차도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우선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냅두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지가 최근 발의된 정부 여당의 정부 여당이에요. 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종합 분석을 해보니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위해선 6년짜리 등록 임대주택, 장기 전세를 찾는 서민층에게는 20년짜리 기업형 임대주택, 대학생 청년을 겨냥해선 기숙사형 코리빙 하우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부동산 공급하는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또 이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어떠냐면, 자, 대학생 및 1인 가구에서 코리빙 하우스, 자, 방 화장실을 개별로 두고, 그리고 그 주방 세탁실은 같이 사용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저는 이거 아이디어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이었다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서 대학을 다닐 때 지낼 곳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게 정말 대학 4년 내내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낼 곳이 만딱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좀 그랬는데 이 코리빙 하우스 개념이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및 1인 가구. 자, 그리고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에게는 단기 임대주택.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단기 임대주택 없앴는데 이거를 의무 임대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자, 민간 임대 공급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민 전세 수요층. 자, 그 서민 전세를 찾는 그 수요에게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20년 이상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20년 이상. 자, 그러면 6년 임대주택 이거 이제 그 코리빙 하우스 개념 말고 자, 6년 임대주택 도입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이게 이거 통과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지금 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쏙 좋은 편은 아니죠. 자, 어쨌든 단기 등록 임대주택 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신규 도입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일시 공급 대책에 담겼던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요. 여기 보면 아파트 6년 단기 임대주택에 아파트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서로 거래도 잘 안 되고, 물론 오피스텔 거래 안 되고 막 그런데 저는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매매로 올려놓지도 않았는데 오피스텔을 사가더라. 이거 제가 전에 부평 알뜰수다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어쨌든 빌라, 오피스텔 거래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파트가 아닌 요런 이제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짜리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인데, 자,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또 자,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있어요. 통산 2년에 5%. 또 이제 그 상한, 이게 또 급등할 것 같으니까, 인상률 상한율이 5%를 지키면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은퇴자들이 임대 소득을 얻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 지금은 단기 임대제도 없앴고,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 임대소득이 안 나요. 나시는 분들 옛날부터 고리짝부터 주택을 아주 싸게 갖고서 계셨던 분들은 뭐 올랐다가 계속 그 전세나 월세를 올려줬다가 또 내려줬다가 또 올려줬다가 해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임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빌라나 이런 거를 막 투자를 하셨던 분들, 뭐 이제 빌라 한 동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놨던 분들, 최근 2, 3년 사이에 되게 힘들어졌어요. 엄청나게. 은퇴해서 이제 부동산 놓고 이제 임대를, 임대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을 거쳤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문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은퇴자들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즉 뭐냐면 지금 요 2, 3년 사이에 은퇴하신 분들이 빌라 임대를 하고 오피스 임대를 했을 때 임대소득 안 나고 되게 힘드셨죠? 하지만 6년 요 단기 임대 사업을 하면 소득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뒷부분에 좀 나아요. 완전 아주 딱딱 떨어지게 속 시원하게 준비가 된 것 같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도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은퇴자들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 활용해봐라. 그러면은 소득이 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은 이제 그 은퇴자들이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제 많아지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임대주택, 이제 이걸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아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은퇴자들한테, 자, 임대주택 공급을 해보라는 거죠. 그 임대주택 공급을 해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매입형 임대주택도 있겠지만, 신축으로 지금 빌라를 안 짓잖아요. 신축 빌라를 지으면 분양이 안 됩니다.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 안 짓고, 오피스텔도 안 지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빌라가 다시 지어질 수 있는 거죠. 오피스텔도 다시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1인 가구, 지금 월세 부담이 되게 큰 1인 가구 대상으로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안 짓고 안 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니까 빌라 시장이랑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초토화가 된 거예요. 자, 세입자는 일정 기간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그러니까 2년 동안 5% 이내로 올리란 얘기죠. 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이 제도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층이나
그러니까 조금 이제 5%씩 조금씩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실소유의 집을 살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혼부부와 그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인 거예요. 이게 장점으로 이제 내비치는 겁니다. 6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해. 그러면은 양도세, 종부세, 세제 혜택 줄 테니까 하시오. 그리고 임대 소득도 나게 해드릴 테니까 지으세요. 빌라도 짓고 오피스도 지으라는 그런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전에 뭐 봤단 말이에요. 막 두들겨 맞고 갑자기 단기 임대 사업자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세금 폭탄 팍 때리고 막 이런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걸 믿고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또한 임대소득 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임대소득이 날까? 이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자 우선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거 했다면 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현재도 10년짜리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있지만 이거 있는데 왜 또 6년짜리를 또 따로 만드냐 했더니 지금 임대사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뭐 그닥 좋은 혜택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폐업하는 쪽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의무 보유 기간이 너무 길다. 10년 동안 어떻게 했냐. 10년 후면 사람 수도 많이 줄고 뭐 수도권이라 해도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좋으라는 법도 없고 10년 후는 너무 앞날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한다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무 기냐. 그러면은 4년은 너무 짧은데 그러면은 한 6년 정도 6년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6년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제 10년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세제 혜택이 많은데 그거보다 조금 작게 그거보다 좀 약간 줄여서 줄게. 대신 6년 임대주택을 새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 예전에 4년짜리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있었지만 자, 지난 정부에서 주택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했었다. 그럼 4년만 이제 넣어놓고 이제 하면 되니까 이게 이거 웬 떡이냐 하고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택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폐지를 했었다. 폐지한 건데 자, 이후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팍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자, 그래서 실제 임대주택 신규 등록 물량은 2018년에 35만 가구였는데 2022년에는 13만 가구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와, 완전히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자, 여기서 이 얘기합니다. 그 나쁜 이제 다주택자로 이렇게 몰아세우더니 자, 다주택자가 세금 걱정 없이 자, 뭐 지금의 국토부는 우리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어쨌든 다주택자가 세금 걱정 없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 주택임대사업자 해. 그럼 세금 걱정 없게 막 종부세 뭐 이런 거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런 세금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좀 짓고 뭐 이런 거 좀 해보시라. 단기 임대 사업을 좀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늘어난 의무 임대 기간에 맞춰 세제 혜택도 그만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6년짜리 단기 임대 주택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그 부분에서 이것도 다시 좀 생각을 해볼까. 이제 요번엔 좀 다부지게 좀 받아두자. 갑자기 없애는 거 없는 걸로. 뭐 그런 거 없는 걸로 해가지고 좀 이제 다부지게 좀 이렇게
요청을 해서 6년짜리 단기주택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해볼까라는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상황을 일단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20년짜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해요. 자, 정부와 여당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제 리츠가 주택을 짓거나 매입한 후 지어도 되고 매입해도 되고 뭐 얼마 전에 정부가 비아파트 한 10만 호를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더니만 그건 더 이상 얘기가 좀 안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만치 않죠. 자, 근데 2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20년 동안 임대할 경우에 각종 혜택을 줄 테니까 주택을 지어라 이거죠. 자, 근데 여기에 20년짜리 기업형 임대주택에는 대상에 아파트도 포함돼요. 자, 6년짜리는 없어요. 6년짜리는 없고 20년짜리에는 아파트도 포함돼요. 자, 그러면은 이 때문에 이제 이거 임대사업자 나오니까 이 때문에 자금 부족으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서민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그냥 20년 동안 이제 이런 주택이 나오면 이제 서민들이 20년 동안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거죠. 자, 근데 20년 기업형 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됐다가 정부에서도 도입됐다가 지금 사실상 폐지된 뉴스테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자, 유사한 방식이다 이라고 하고요. 뉴스테이는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사비를 자 보세요. 1%대 금리로 지원받은 후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다가 분양 전환하는 구조였다. 예요. 1% 공사비를 금리가 1%대로 해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따가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 부분도 아마 금리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확정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소득이 날려면 금리가 좀 대출 금리가 낮아야 되고 지금 전세 나서는 지금 소득 이게 수익이 안 나는데 대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이따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20년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은 공사비를 1%대 금리로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8년간 시세보다 이제 대신 이제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다가 자, 분양 전환하는 구조였다. 근데 요거와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20년 기업형 임대주택이. 정부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다음 달쯤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이제 저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지어라. 뭐 요런 이제 뉘앙스예요. 자, 그리고 세제 지원, 사업비 저리 지원,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혜택 수준에 맞춰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건설사가 뭐 보유하고 있는 토지까지도 지금 내놓을 판이고 지금 공사를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많은 이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이제 토해서 나오는 상황이고 빈 공터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좀 아직도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벌써 봄 되니까 와, 원룸 하나가 뭐 100만 원이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요. 서울이 100만 원이 넘게 된 거예요. 경기도는 뭐 60만 원, 70만 원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요새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반지하도 막 60만 원이래요. 60만 원. 반지하도 60만 원. 원룸 반지하도 60만 원. 월세 60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이제 주택 앞으로 제가 전세하고 월세하고 특히 이제 작년에 제가 월세 이거 되게 급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났을 때 전세는 좀 두들 맞을 것 같고 매매 거래 멈추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은 가장 급등할 게 월세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너무 무섭게 오르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근데 월세도 없어요. 집이 없어요. 월세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 주인들이 이걸 월세를 돌리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공급도 턱없이 부족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엄청 꼬여 있어요.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정부가 지금 엄청 애를 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정부는 또 대학생, 직장, 초년생 등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하우스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방, 화장실은 각각 쓰고 부엌, 세탁실 등은 공유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임대료는 낮추는 주거 상품이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사업자에게 건설비를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래서 요 코리빙 하우스 있잖아요. 요거 나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놓고 계세요. 이거 괜찮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 이 같은 임대주택 주거복지 3종 세트가 실행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자, 이제 단점 나옵니다. 우선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것까지 넘지 않으면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말 사상 초유의 상태로 주택 공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죠. 비가 적게 와가 아니고요. 완전히 가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농작물이 다 타버리고 없는 거죠. 완전히 가뭄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야당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자, 여기 보면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주거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다. 내년부터 신규 주택 공급이 끊기면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만큼, 전월세난도 문제지만, 네, 매매 시장도 다시 이렇게 가격이, 물론 이제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 막 미분양 물량이 막 쌓여 있는 그런 곳은 살아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매 시장까지도 좀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임대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을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쁜 상황에. 자, 그리고 정부가 공공임대 이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이제 10만 원을 이제 매입을 해서 10만 원을 이제 어떻게든지 공공임대로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2024년 2월 19일 기사를 보면 공공임대조차도 공급난입니다. 착공 건수가 1년 새 반토막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 20년 넘게? 이 20년 넘게 제가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까지 주택 공급이 확 쪼그라드는 상황이 생긴 거는 정말 손에 꼽아요. 부동산 대대적 폭락이 아니라 이건 진짜 집이 없어서 야, 왜 집이 없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정말 너무 안 지어도 너무 안 짓는다. 자, 이런 거죠. 자, 임대주택도 불황 찬바람, 그래서 건설 불황에 서민 주거 안정만 흔들리다. 그래서 그냥 멈춰 있는 거. 자, 계속 보세요. 고금리가, 우선 금리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공사비 인상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공공임대주택마저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는 공공임대주택까지도 못 짓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2021년에 인허가 건이 이렇게 약 16,007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2023년 보세요. 청년 안심주택 공급에
인허간 그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실, 한 동도 아니고. 근데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자, 그래서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원활하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완전히 확 이제 막 2, 3년 되게 물론 이제 또 상황 여건이 생기면 또 빨랑빨랑 또 지을 수 있는 게 또 2, 3개월 안에 또 확 바뀔 수도 있는 게,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려고 해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도만 이렇게 그려도 여기저기 다 지금 모아주택, 신통, 재개발, 이런 걸로 다 뭐 하니 해가지고, 이 공공주택 사업을 원활히 할 만한 공간이 좀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공급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1월 5일 날, 자, 빌라,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집주인들, 깡통 빌라, 집주인의 눈물. 그래서 이게 졸지에 빚더미 앉았다. 이게 뭐냐면요. 임대 임차인 보증금 반환 분쟁 3년 동안 최대.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요. 이 집주인분들이 이제 여기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원래 빌라를 신축을 해서 이렇게 동을 이렇게 짓고, 특히 이제 아까 은퇴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임대 사업을 하라 이런 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무슨 소득이 나야 말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빌라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소득이라는 게 사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전세를 놔봤자 돌려줄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갖고서 이걸 갖다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빌라 보유하는데 드는 세금, 이런 각종 세금, 그 숫자가 많을수록 세금 폭탄 맞아요. 종부세 폭탄 맞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는 수리비 이런 것들 막 자세히 하고, 그리고 이제 신경전 이래저래 신경 써야 될 거 많고 이러는데, 이 빌라 한 동을 전부 다 전세를 놓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딱히 좋은 주택임대 사업자로서의 임대소득 이런 거 좋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제 갑자기 깡통 빌라 집주인의 눈물이 되었느냐 하면, 갑자기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되게 용이해지면서 갑자기 전세가가 이게 월세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월세 내느니? 이렇게 높은 월세를 내느니? 그냥 전세를 내줘.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도 전세를 넣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대출을 안 받고 그냥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되네. 그리고 또 그 빌라를 분양하는 사람도 그냥 분양하는 것보다 2억에 전세를 놓고 2억에 팔면 그게 빨리 이제 팔리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빌라를 짓고 팔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가 전부 다 전세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놨지만 나중에 빌라 가격이 오를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팔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당장 소득은 안 나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하지만 옛날에는 소득이라는 게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제 대출이 껴있고, 대출을 넣고 70%를 놓든 60% 놓든 50% 놓든 이렇게 대출을 놓고, 그러고 나서 세입자분들에게 대출이 껴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1,000, 아니 보증금 2,000에 월세 얼마, 만약 원룸이다 그러면은 대출이 7,000 껴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 1,000에 70, 그러면은 대출 이자 빼고 남는 소득, 그러면은 한 집당 요거 20만원, 20만원. 그러면은 이게 8호수면 8개면 2, 8에 16, 16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빌라를 한 동을 갖고 있으면,
이자 빼고 뭐 빼고 뭐 하면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 이게 소득인데 갑자기 전부 다 죄다 갑자기 전세가 된 거예요. 전세가 돼버린 거예요. 전세가. 전세를 놓기도 용이하고 다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이자도 싸고, 전세 대출 이자도 싸고 하니 월세는 안 살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이게 전세가 많이 돌려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다가 또 뭐냐면, 다주택자 빌라 대출이 안 된 거예요. 오피스텔도 그렇고, 다주택자들한테 대출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이 대출을 껴놓고 월세를 받는 방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이제 다 이제 쪼그라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 공급하는 부분이 더 좁아지니까 월세 찾는 사람 수요는 늘어나는데 월세는 또 그만큼 월세 주택 공급은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니까 월세 가격은 더 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좀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캐치를 했어요. 캐치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빌라 보증금 반환 분쟁 급증을 하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제 보증금 내놔라, 뭐 어쩌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 임대를 하던 개인 사업자들이 절벽으로 내몰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서 2018년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만 해도 14만 명의 주택임대 사업자가 새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적은 자본을 들여서 사업에 뛰어든 일반인들이 많았어요. 그냥 뭐 투기꾼도 아니고 뭐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자, 초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금융사들이 전세보증금 대출금리를 낮추자. 대출금리 낮기가 비아파트 시장에도, 즉 빌라나 연립이나 오피스텔에도 임차인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보증금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금이 높아도 그 전세에 들어가는 거죠. 신축 빌라 막 이런 데 들어가고 신축 오피스텔 이런 데 들어가고. 자,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갑자기 금리가 대폭 올라버린 거예요. 2배, 3배 막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 이자를 내다가 갑자기 6, 70만 원을 내니까 이자를 놀란 거죠. 세입자분들이. 자, 그래서 전세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사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간다. 이러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대출 금리도 오르고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금 못 내주는 현상도 생기고 막 그래서 서울 등촌동 소형 빌라 10가구를 소유한 장모 씨는 가구당 31,400만 원이던 전세값이 2억 2천만 대로 주저앉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밤낮으로 임차인의 항의에 시달려 신경안경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인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냐 이러면서 갑자기 그 사태가, 그러니까 금리를 사상 초유로 갑자기 단기간에 한두 달 사이에 그냥 다다다다다 올려버린 거예요. 금리가 확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놀란 거죠. 자, 그래서 벼랑 끝 임대인 2번 죽이는 허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기사입니다. 기사. 근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자 확 올랐죠.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 확 오르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증금 반환해주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 또 내주는데도 이자도 높지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허그에서 이제 주택 만약에 전세 보증 보험 활용해서 대입 변제를 한 경우에 허그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도 나온다. 그래서 대입 변제한 뒤 지연 배상금 이자가 연 9%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용 점수도 확 깎여져서 사업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란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빌라를 안 짓는 거예요. 갑자기 둥당둥당 거리던 소리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5년째 착공 못한 청년주택. 자, 이 착공 실적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특혜 지적받던 청년주택도 이제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안심주택 짓겠다고 인허가를 받았지만 지금 착공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청년 안심주택이 기피 사업이 된 이유는 자, 보면 자,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초기 임대료가 시세 90% 수준이고 10년 동안 자, 이거 뭐냐, 한번 들어가면 문제가 10년 동안 2년마다 재개할 때마다 인상폭이 5%밖에 제한 5% 이내로만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수익성이 난다 싶으면 할 텐데 이 10년 동안 이거 2년마다 5% 이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익성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때문에 실제 수익은 임대료가 아닌 자, 뭐만 기다려야 되냐면 손가락 빨고 있다가 10년 후에는 얘를 임대를 놓고 있다가 분양 전환할 때 이거를 매도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걸로만 기대를 하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대출 받아서 공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계속 금리는 오르는 상태에서 이대로 사업을 하면 계속 적자만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이게 주택임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거나 뭐 하기가 이게 지금 청년 안심 주택까지도 그렇게 용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PF 대출 이것도 어렵고 한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전국 곳곳서 임대주택 사업 폭이, 자, 이거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도 그렇고, 충청권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이거 보면은 12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된 공공지원 민간 임대 현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이제 공사비 인상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공사비 인상 영향이 커요. 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안 들어지고,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만약 공사비가 내려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될 건가? 공사비가 계속 이렇게 높은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공사비가 떨어졌을 때, 지금은 이제 다 좀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자, 서울 원룸 소형 빌라 월세도 100만원. 아파트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 역대 최고. 전세 기피로 월세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금리는 금리고, 금리 대출이자도 높고 하니까 월세를 높이 받는다고 하는데, 자, 서울 처음으로 원룸 7평 기준으로 100만원 넘었다고 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서 100만원 넘었다고 하는데, 자, 그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거 이제 서울 밖으로 밀려난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외곽,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월세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평 원룸 월 60에도 반지하인데도 월 60에도 자, 햇빛 폭이 우울한 청년들 밖으로 자꾸 나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단단히 버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인 가구는 제가 2030년까지도 계속 1인 가구는 계속 는다 그랬어요. 1인 가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신축 원룸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나는데 지금 안 짓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 이제 이거 청년들 불만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신혼부부들도 불만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24년 3월 18일 기사에 자, 현행 전월세 제도 대체할 민간 잔단기 임대주택을 이제 고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예요? 야, 우리가 지금 한두 번 당했냐? 잠도 못 자고 신경안정제 먹고
와, 2, 3년 동안 정말, 밤낮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어. 갑자기 그러는 통에. 그러고 있는데, 누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냐?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수익률 보장이 관건이다. 수익률이 있어야 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을 내주려고 한다면 가장 뭘부터 먼저 건드려야 되느냐 하면, 지금, 자, 보세요. 이것도 먼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정부 송바다 뒤집 정책 뒤집어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기사. 30만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벼랑 끝에 섰다. 그래서 등록임대주택 말소 대상이 2020년에서 2023년 말에 요거 보면 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자, 그런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2023년 1월 30일 날 발표한 거에 보면, 자, 아까 문제가 되는 게 그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지금 하려고 해도 여기에 다주택자가 전세를 지금 놓고 있다가 전세보증금 내주기도 지금 벅차고 있는데, 대출 나오기가 지금 용이한 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집을 대출을 넣고, 담보대출을 잡고, 그리고 플러스 보증금, 플러스 월세 방식으로, 옛날식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 부동산 시장 자 이거 대출 규제 정상화 여기서 다주택자 및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허용한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보면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 월세랑 이거랑 뭐랑 이게 또이 뭐 이게 하니까 이게 별로 이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뭐 받아서 이게 하려고 그러면 한 5%대 정도보다 더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합성이 안 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대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우선 여기 보면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뭐 좀 혜택 주는 부분이 있고 한데 여기 보면 밑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한다. 이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냥 신뢰 회복이 먼저일 듯요. 네, 우리 핀수부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LTV DTI 그리고 스트레스 DSR 있어요. 스트레스 DSR. 2024년 3월 20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주택대출 받으려면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그냥 일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 그게 아니고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도 봐야 되고 DTI도 봐야 되고 그리고 금리에 따른 DSR도 봐야 된다는 거죠. 금리 차에 따른 그러니까 시중 금리 기준 그러니까 정해지는 그 금리에 따른 그런 이제 그 대출 비율에 대해서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TV는 주택담보대출이고, 그래서 규제지역이냐, 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거. 그리고 DTI는 이제 본인 소득 대비 얼마까지 대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를 해주는 기준이 되는 게 DTI고, 그 스트레스 DSR은 거기다가 이제 금리 부분까지 적용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지금 따져야 되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 뭐 특례, 대출 이런 거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택담보대출 받기 위해서 지금 담보인정 비율, LTV도 봐야 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도 봐야 되고 그리고 물론 새롭게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갑자기 옥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도 지금 사람들이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당신의 소득,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다 따져보고,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걸로 하면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지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이자를 내느니 그냥 또 월세를 낸다. 그래서 더 월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신 그 투자자들 입장, 아니면 그 주인분들 입장, 아니면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를 놓고 부동산을 보유를 한다거나 하는 거에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뭘 해야 되냐 하면 대출에 대한 지금부터 대출에 대해서 귀 쫑긋 눈을 아주 하고 그거 아주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이걸 아주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들한테 뭐 특히 이제 뭐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 줄게. 소득 나게 수익 나게 해줄 테니까 좀 제발 좀 해. 그리고 뭐 LTV, DTI, 뭐 DSR 뭐 이런 거 막 따지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하고 그리고 이자가 너무 높아? 그러면 이자를 좀 낮춰서 하는 그런 담보대출, 주택임대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마련해 놓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택 임대 공급이 그 임대할 수 있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